정약용은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이 정한다고. 그대들은 혹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몸을 끌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토요일 아침 축의금 봉투를 쥐고 한숨을 쉬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의 결혼식, 이름만 겨우 아는 동료의 부친상.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다녀오면 허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백 명 중에서 1년 뒤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는 것이 거의 없으리라는 것을.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계를 봅니다. 밥을 먹고 나오면서 안도합니다. 의무를 마쳤다는 안도, 체면을 지켰다는 안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도 속에 정작 상대를 향한 진심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를 물으면 대부분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심으로 기뻐했는지, 위로한다고 고개는 숙였지만 상대의 슬픔이 내 가슴에 닿기는 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로 지킨 것은 관계가 아니라 체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경조사에 간다고 믿습니다. 빠지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되고 참석하면 성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200여 년 전에 이미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넓은 교유를 자랑하던 시절, 그의 집에는 늘 사람이 넘쳤습니다. 누군가의 혼례에 축하를 보내고 누군가의 상례에 조문을 다녀오고 계절마다 열리는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선비의 도리이자 관계의 예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배라는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수백 번의 자리를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강진으로 향하는 먼 길 위에서 정약용이 돌아보았을 때 그 수많은 얼굴 중 배웅하러 나온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크게 웃던 벗은 보이지 않았고 매번 자리를 함께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던 이도 소식을 끊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텅 빈 길 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리를 채웠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체면이었고 관계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서로의 쓸모를 확인하는 의식에 가까웠다는 것을. 그리고 놀랍게도 유배지에서 그에게 첫 편지를 보내온 사람은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았던 높은 벗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먼 고을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편지를 받아 들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를 함께한 횟수가 관계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조사를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는 정말로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진심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품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관계의 진짜 무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까워졌다고 믿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으니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같은 시간을 보냈으니 서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자리를 함께한 것과 마음을 나눈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간극이 있습니다. 경조사라는 자리가 바로 그 간극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결혼식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박수를 칩니다. 뷔페에서 밥을 먹고 축의금을 내고 사진 한 장을 찍고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 신부와 진심으로 눈을 마주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객이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돌아섭니다. 그 수많은 위로 가운데 상주의 가슴에 진짜로 가닿은 말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형식이 요구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빠져나올 뿐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절차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문제를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한양 시절을 회고하며 자신이 참석했던 수많은 자리에서 정작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혼례에 가서는 옆자리 사람과 잡담을 나누었고 상례에 가서는 다음 일정을 머릿속으로 헤아렸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보았던 것은 체면이었고 들었던 것은 형식이었으며 나눈 것은 의례였을 뿐이라고. 여기에는 한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사람은 관계의 양으로 관계의 질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조사에 많이 다닐수록 인맥이 넓다고 느끼고 인맥이 넓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에게 쏟는 진심의 밀도는 얇아집니다. 10곳의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동안 정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시간은 사라집니다. 관계는 넓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모두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느낀 것도 바로 이 얇아짐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매달 서너 곳의 경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안부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 홀로 앉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을 때 정약용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진짜로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있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웃고 무슨 일로 잠을 못 이루는지, 어떤 꿈을 품고 있고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는 것이 관계의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의 민낯이 유배지의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진심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경조사라는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진심을 대신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전한 것과 같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첫 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주막의 한쪽 방에 몸을 의탁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그의 집을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 잔치 때마다 어깨를 나란히 하던 동료들, 경조사 때면 빠지지 않고 얼굴을 보이던 이웃들, 그 누구도 강진까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관계의 실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에게도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경조사를 빠뜨리는 것은 곧 체면의 손상이었고, 체면의 손상은 신뢰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조문을 다녔고 축하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의 긴 밤은 그 도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자리에서 내가 진심으로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진심으로 슬퍼한 적이 있었는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 안하기 저녁상을 드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오늘 마을 아래 김서방네 아들이 장가를 간답니다. 정약용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혼례라는 말이 한양 시절의 기억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이 모이던 화려한 잔치, 그 속에서 자신은 누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을까?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일어서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축하의 말을 건네기는 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서 나온 것인지 입에서 나온 것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한 노인이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떡 한 보퉁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서방네 혼례떡이라며 내밀었습니다. 정약용이 의아해하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가 먼 데서 오셔서 외로우실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약용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경조사에 참석한 적도 함께 술잔을 기울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와 떡 한 보퉁이 안에 담긴 마음이 한양에서 받았던 수백 장의 축하 서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는 것과 마음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양에서 자신이 다녔던 수많은 경조사는 관계를 쌓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흉내를 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진심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유배지의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노인의 떡 한 조각에서 비로소 배운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약용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는 두 아들에게, 형에게,
그리고 오래전 마음을 나누었던 몇 안 되는 벗들에게. 그 편지에는 축하도 조문도 아닌 다만 한 사람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양용이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진짜 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축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고 이름을 쓰고 접수대에 내려놓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왔고 누가 오지 않았는지. 그 장부는 일종의 관계 대장이 됩니다. 많이 낸 사람은 가까운 사이이고 적게 낸 사람은 먼 사이이며 아예 오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끊긴 사이로 분류됩니다. 그대들은 이 장부가 진짜로 관계의 지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두세 건의 경조사에 참석했습니다. 동료의 결혼, 상사의 부친상, 후배의 아이 돌잔치. 월급에 적지 않은 부분이 축의금과 부의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가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경조사가 3건이라 빠듯하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 갈 수 없다는 것을. 안 가면 다음에 우리 일이 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봉투보다 먼저 손에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직장인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의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3일장이 끝나고 49일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전화 한 통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손을 잡고 힘내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따뜻한 위로는 장례식장의 문을 나서는 순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홀로 텅 빈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내 슬픔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객이 3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식장은 북적였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축하해 주는구나 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 남편과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왔을 때 그 300명 중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2~3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름은 기억나되 번호를 누를 수 없는 사이, 축의금 장부에는 존재하지만 마음의 장부에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경조사가 만들어내는 착시입니다. 숫자가 곧 관계라는 착각, 봉투가 곧 마음이라는 오해. 정양용이 유배지에서 겪은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외로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진심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봉투 속의 돈은 기록에 남지만 마음이 닿은 한마디는 기억에 남습니다. 기록은 바래지만 기억은 사람을 지탱합니다. 경조사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리가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막상 청첩장을 받아들면 손이 먼저 봉투를 찝습니다. 부고 소식을 들으면 발이 먼저 장례식장을 향합니다. 거기에는 예의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가는 자리에 나만 가지 않으면 나는 그 집단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미 비난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저 사람은 성의가 없다. 저 사람은 냉정하다. 저 사람은 관계를 소홀히 한다. 이 상상 속의 시선이 실제의 시선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누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가지 않는 자리에도 몸을 끌고 갑니다.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양용도 이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 시절 그에게도 빠지기 어려운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서재에 있고 싶었지만 발은 연회장을 향해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오해를 사고 오해는 곧 정치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잃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배를 당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잃고 있던 것은 시간도 돈도 아닌 진심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여유였다는 것을.
강진에서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지로 맺어진 인연은 억지로 끊어진다고.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의무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고. 이 말은 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의무적으로 유지했던 관계들은 유배라는 한 번의 사건으로 거의 전부 소멸했습니다. 반면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져 있던 몇 안 되는 관계는 10여 년의 유배. 세월 동안에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용기일까요? 그것은 차가운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형식에 쏟던 시간과 마음을 거두어 진짜로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온전히 쏟겠다는 결심입니다. 10곳의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대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증명했듯이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 때 비로소 관계의 깊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은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속삭입니다. 안 가면 다 끊어질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경조사 한 번 빠졌다고 끊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봉투 하나에 매달려 있던 것입니다. 진짜 관계는 자리 하나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심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로는 제때 도착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건네는 위로는 대부분 정해진 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십시오. 슬프시겠습니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들이 상주의 귀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장례 3일 동안 상주는 정신이 없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절을 받고 음식을 챙기고 장지를 정하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는 사흘입니다. 그 와중에 수십 명이 건네는 위로는 하나의 소음처럼 겹쳐지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그 이후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빈자리가 선명해지는 그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화할 사람이 한 명 줄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명절에 밥상을 차리다가 한 그릇이 남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요즘 잠은 잘 자고 있느냐고, 밥은 제때 먹고 있느냐고.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에서 받았던 수백 마디보다 깊이 가닿습니다. 위로란 슬픔이 가장 클 때가 아니라 슬픔이 가장 외로울 때 도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날은 축하의 폭풍입니다. 꽃다발, 박수, 환호, 눈물 모두가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뒤, 2년 뒤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누를 때 그때 축하해 주었던 사람들 가운데 안부를 묻는 이는 드뭅니다. 잘 살고 있느냐고, 힘든 일은 없느냐고, 둘이 다투기도 하느냐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축하를 한 사이입니다. 식장에서 박수를 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무거워진 뒤에도 곁에 서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강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건강을 챙기시라, 곧 풀려나실 것이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배가 1년, 2년, 5년으로 길어지면서 편지는 하나둘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약용의 유배는 이미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편지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정약용의 경조사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 한 장이 수백 번의 자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진심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위로도 축하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벤트의 순간이 아니라 이벤트가 끝난 뒤의 일상입니다. 결혼식 날의 박수가 아니라 결혼 생활 속의 안부가, 장례식 날의 절이 아니라 장례 이후의 전화 한 통이 관계의 진짜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처럼 보입니다. 경조사를 줄이고 모임을 정리하고 연락처를 뒤적이는 횟수가 줄어들면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관계의 수가 곧 자신의 크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괜찮은 사람이고 불려다니는 자리가 많을수록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양 시절 교유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두 아들과의 편지, 형과의 소식, 그리고 강진에서 찾아온 몇몇 젊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적막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는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 황상이 찾아왔을 때 정약용은 그의 글재주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집안에서 왔는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꿈꾸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를 물었습니다. 한양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명을 만나느라 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의 좁은 세계가 오히려 관계의 밀도를 높여준 것입니다. 정약용은 훗날 그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사람이 많아 외로웠고 강진에서는 사람이 적어 비로소 따뜻했다고. 이것은 정약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조사와 모임을 줄인 뒤 처음에는 전화가 뜸해지고 불려가는 자리가 사라져서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남아있는 관계가 단단해졌다는 사람들. 매주 만나던 10명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3명으로 줄었을 때 그 3명과의 대화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다는 사람들. 관계의 양이 줄어들 때 비로소 관계의 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경조사를 모두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는 사람의 기쁨과 슬픔 앞에서는 자리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가지 않는 자리에까지 의무감으로 몸을 끌고 가는 습관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느껴지는가? 이 사람의 슬픔이 내 가슴을 누르는가? 그렇다면 가십시오. 그 자리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없는데도 체면 때문에, 장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 그 발걸음은 한번 멈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제로 돌아온 것은 그의 나이 57세 때였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한양 시절 알고 지내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돌아온 고향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환영이 아니라 조용한 마당과 늙어버린 매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고요 속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18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다져진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년에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수백 곳의 자리를 다니느라 보낸 시간을 만약 10명의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데 썼더라면 어떠했을까? 그 수많은 축의금과 부의금 대신 한 통의 긴 편지를 더 썼더라면 어떠했을까? 물론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배 이후의 삶에서 정약용은 관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리에 앉는 것으로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 한 장, 안부 한마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짧은 소식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유배지에서 배운 관계의 문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로 기억에 남는 관계의 순간은 대부분 경조사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납니다. 비가 오는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아무 이유 없이 건네받은 따뜻한 국 한 그릇, 힘든 시기에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준 누군가의 어깨.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됩니다. 그 이름은 축의금 장부에 적힌 이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대들의 관계 목록에서 진심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안부를 물은 것은 언제입니까? 혹시 경조사에 다니느라 정작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 하나를 용기 있게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로 마음이 가는 사람 한 명에게 짧은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느냐고,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냥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진심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의 긴 어둠 속에서 발견한 이 한 가지 진실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이 끝에서 남는 것은 몇 번의 자리에 앉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닿았느냐입니다. 그것 하나가 한 사람의 관계를 영원하게 만듭니다.